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2월 8일 오후 2시경 제주도 애월읍에 거주하던 67세 김 씨는 고내 오름을 따라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업용 배수로 근처를 지나가던 중 어떤 흰색 물체가 스치듯 시야에 들어왔죠. 순간 김 씨는 아유, 흉측하게 누가 마네킹을 여기다 버렸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요. 그러다 얼마 후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던 중에 별 생각 없이 방금 전 목격한 그 마네킹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게 돼요. 그러자 이걸 들은 그 김 씨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폐수로 근처라면 왕복 2차선 도로가 옆에 있긴 하지만 애초에 아주 외진 시골길이에요. CCTV는 고사하고 가로등도 잘 없어서 밤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데 그런 곳에 굳이 마네킹을 버렸다? 이 순간 김 씨 머리에 일주일 전 용담 이동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고내 오름까지는 한 15km 정도예요. 차로 30분 거리였고요. 에이, 아니겠지. 애써 지워보려 했지만 어딘가 불길함이 계속 들었던 그는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2월 1일 새벽 3시 현장으로 달려간 경찰은 버려진 물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건 마네킹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전에 실종된 27살 이경신 씨의 시신이었죠. 그녀는 유치원 보육교사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닥친 걸까요? 먼저 실종 당일의 행적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려 합니다. 2009년 1월 31일 일요일 밤 9시 경신 씨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고등학교 친구 3명을 만났습니다. 식사 자리가 무르익었고 소주 반병에 소맥 4잔, 맥주 4잔을 다들 즐겁게 마셨어요. 대화와 웃음소리가 오고 갔고 시간은 어느덧 새벽 2시 45분이 됩니다. 바로 집에 갈까 생각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게 돼요. 왜냐면 생각보다 술자리가 늦어지면서 남자친구가 서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를 풀어줄 겸 용담 이동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로 향하게 되는데요. 새벽 3시 남자친구 아파트 문을 연 순간 경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안에서 매캐한 담배 냄새가 풍겼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평소에도 담배 냄새를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니까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남친이 자기랑 있을 때만큼은 배려해 주길 바랬는데 남자친구가 버젓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웠던 겁니다. 순간 경신 씨는 실망감을 참을 수 없었고요. 불같이 화를 내곤 그곳을 떠나게 되죠. 어두운 새벽, 고요한 제주도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시간이 지금 너무 늦어서 대기 중인 택시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 집에 돌아갈 마음은 없었는데 그녀가 이때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정말 이럴 줄도 몰랐어. 너가 싫어진다. 술을 마셔서 이제 너를 덜하고 오타를 낸 건데요. 새벽 3시 7분입니다. 다시 콜택시 회사에 전화했지만 여전히 택시가 없어요. 결국 그녀는 114로 전화를 거는데 여러분 참고로 요즘은 114를 잘 쓰지 않죠. 과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요.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상호를 말하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신 씨는 114에 전화해서 다른 택시 회사 번호를 찾을 생각이었던 거죠. 띠띠띠 114에 전화를 건 지 1초 만에 돌연 전화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끝으로 경신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다음 날인 2월 1일 월요일 아침 어린이집 동료는 계속해서 연신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가 출근하지 않았죠. 이걸 알게 된 가족들 또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단 한 번도 무단 결국을 한 적이 없는 달이에요. 근데 핸드폰마저 꺼져 있더라고요. 전날 밤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침 9시 10분 가족들이 급히 실종 신고를 접수해요. 신용카드를 썼거나 현금을 인출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경신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신호가 2월 1일 새벽 4시 4분, 집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애월읍의 광영초등학교 인근에서 신호가 잡힙니다. 그리고 누군가 강제로 전원을 끈 것도 확인되었죠. 즉각 경찰이 이 위치를 중심으로 일대를 다 수색했어요. 성인 실종 사건에서는 골든타임 48시간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경찰, 군인과 소방 인력까지 투입해서 필사적으로 수사에 매달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3일 결국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고 실종 전단지가 배포되어 경신 씨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제주 곳곳으로 전달이 되는데 유의미한 제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실종 5일째인 2월 6일 아라 이동의 한 농로 옆 돌담 밑에서 물에 흠뻑 젖은 경신 씨의 가방이 발견된 거예요. 안에는 꺼진 핸드폰과 지갑이 들어있었고요. 점점 불길함이 감지되는 가운데 실종 7일째인 2월 8일 앞서 이야기한 경신 씨의 시신이 드디어 농수로 쪽에서 발견됐던 겁니다. 그녀는 실종 당일 입었던 밤색 무스탕과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결코 온전치 않았어요. 치마는 허리 위로 거쳐 있었고요. 레깅스와 속옷은 벗겨진 채 엉덩이가 노출되어 있었죠. 추 부검을 해보니 성폭행 흔적은 없었는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구두가 벗겨진 채 허벅지 아래 엇갈려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두 안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요. 부검 결과 눈꺼풀 안쪽과 잇몸에서 붉은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건요, 목이 졸릴 때 생기는 전형적인 징후예요. 얼굴의 압력이 상승해서 미세혈관이 터진 건데 이걸 뒷받침하듯 목에 제3자의 손자국이 선명히 나 있었죠. 또한 아랫입술이 찢어져 있었고요. 왼손 바닥과 오른쪽 손바닥에 각각 1.2cm, 0.7cm 길이의 베인 상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 허리, 양쪽 골반에도요 타박상이 발견됐어요. 즉 이건 범인과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걸 짐작해 하고 있죠. 경신 씨의 시신은요 내부 장기가 거의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반도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사망을 하게 되면 심장이 멈추고 혈액순환이 중단되죠. 그러면서 몸에 있던 혈액은 아래쪽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응고된 혈액은 피부에 자주색 반점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시반이라고 합니다. 얼만큼 고정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사망 직후부터 1시간까지는 색이 였습니다.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는 색이 뚜렷하지만 손가락으로 누르면 쉽게 사라진다고 해요.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는요, 점차 시반이 넓은 부위로 퍼지고 또 12시간에서 15시간이 되면 시반이 어느 정도 고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색이 희미하게 옅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24시간이 지나면요, 완벽하게 고정이 돼서 손가락으로 눌러도 변화가 없다는데요. 경신 씨의 경우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부검의는 사망 시점에 대해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인 2월 7일이다 라고 추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수사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시신은 발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일, 거의 만취에 가까웠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셨으니까 알코올이 다 분해되기 전에 사망한 거죠. 여기에 더해 윗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은 음식물도 거의 소화되지 않고 발견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2월 7일이 아니다, 경신 씨가 사망한 시점은 실종 당일인 2월 1일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꽤 차이가 있죠. 당시 겨울철 추위와 함께 햇빛이 거의 없는 농수로에 유기되면서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추정한 거고요.
한편 범인은 시신 유기에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덮을 신용도 안 했더라고요. 즉 이건 피해자가 누군지 발견되더라도 자기는 밝혀지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한 겁니다. 그래서 비면식범에 의한 무차별 범죄의 무게가 실리게 된 거고요. 그러고 보니 경신 씨의 흔적은 제주 서북부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세요. 실종 장소는 공항과 가까운 용담 이동이었고요. 핸드폰이 꺼진 곳은 애월읍 광영리, 가방은 아라 이동, 시신은 또 애월읍 하가리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여기저기인 걸 보니까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런 장소를 다 돌아다니려면 차량을 이용하는 건 필수고요. 또 그러고 보니까 경신 씨는 실종 직전 2차례 콜택시를 부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그럼 혹시 택시기사? 무작위로 손님을 태울 수도 있죠. 이동도 자유롭죠. 또 제주 서북부로 제한된 활동 반경까지 이건 경찰의 가설에 완벽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즉각 제주도에 등록된 약 5천여 명의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통신 기록, 또 택시에 부착된 그 타코미터 운행 내역을 대조했고요. 정확히 2월 1일 새벽 용담 이동에서 운행을 한 기사 중에 마지막까지 10명의 기사가 추려지게 돼요. 경찰은 그들 한 명 한 명씩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는 40세 남성 박 씨. 일단 그에게는 동거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동거녀의 전 남편이 집에 방문했대요. 그래서 그는 박 씨는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박 씨한테 두 번째 여자친구도 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수상한 행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와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모텔방과 세워둔 택시를 좀 치워달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1월 31일부터 2월 1일, 이날이 중요한데 이때의 통화 내역도 다 삭제해버렸고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즉각 경찰은 영장을 아직 발부받지 않은 채 박 씨가 묵고 있던 호텔을 수색합니다. 여기서 혈흔이 묻은 청바지가 발견돼요. 근데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박 씨는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일단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파보기 시작해요. 박 씨는 199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제주도의 5개 택시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동거녀가 유흥주점을 차린 뒤로는 거의 매일 택시로 출퇴근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택시는 부업으로 설렁설렁 하다가 새벽 2시에서 3시 반쯤 요 사이에 동거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곤 했죠. 그런데요, 마침 2월 1일 새벽에는 아무 말 없이 픽업을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총 2건의 택시 운행을 했고요. 먼저 30대 남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운행이 좀 빨리 끝나요. 아직 심야 할증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탕을 더 나가게 되어 용담동에서 50대 남성을 태웠죠. 이때 승객이 그 제주도 해안도로 대신에 다른 경로로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따라갔다가 지방도 1136호선에서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월읍 장전리 인근에서 손님을 내려줬다고 진술합니다. 다시 모텔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5시예요. 늦은 잠을 청했고 다음날 오후 12시쯤 일어나서 두 번째 여자친구와 또 그녀의 딸을 데리고 서귀포 여행하고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진술했죠. 꽤 상세한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덤덤하게 진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진술을 듣고 있던 경찰이 회심의 미소를 짓게 돼요. 박 씨가 언급한 지방도 1136호선, 여기가요, 피해자의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찍힌 곳에서 직선거리로 1km 정도 되는 가까운 곳입니다. 게다가 손님 내려줬다는 장전리 기억하시죠? 여기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3km, 차량 5분 정도 거리예요. 자, 이제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걸 토대로 당신 여기서 범행 일으키고 여기에 유기하고 여기에 버린 거 아니야?
몰아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해당 경로에 있는 CCTV에 그 어디에도 박 씨의 택시가 찍혀있질 않은 겁니다. 아, 답답해. 경찰은 다시 한번 그의 진술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신문을 시작했죠. 그러자 박 씨가 당황하더니 말을 바꿉니다. 운행 경로도 그렇고 태운 승객의 인상착의까지 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일관된 게 없어. 심지어 성별까지 헷갈린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난관이 닥치는데 앞서 경찰과 부검의의 사망 시점 의견이 달랐습니다. 엇갈렸어요. 경찰 쪽 주장대로 실종 당일에 사망을 했다면 이게 박 씨 이동 경로와 딱딱딱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부검의가 주장한 2월 7일에 사망을 했다면 이야기는 다 달라집니다. 그날 박 씨는 아예 제주시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과 부검의는 결국 사망 시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지 못합니다. 실패해요. 그렇게 결국 박 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수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아니,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이후 박 씨는 제주도를 떠나서 전국을 떠돌았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시간이 지나 2015년에는 주민등록까지 말소돼요. 그리고 오늘 사건은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이다 라는 타이틀로 장기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닙니다. 2015년 7월 희소식이 전해졌어요. 태완이법이 제정되면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된 거죠. 바로 다음해 2월에 제주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고요. 마침내 2018년 4월 재조사가 결정됩니다. 여전히 용의자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급선무는 그 사망 추정 시간, 이걸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이 진행됐어요. 사건 당시와 비슷한 온도에서 돼지 사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것과 동일한 무스탕을 입혀요. 그 결과 무스탕을 입고 있어서였는지 부패가 지연된다라는 걸 확인했죠. 더불어 경찰은 허벅지 아래 그 구두, 고인 빗물, 이걸 생각해냅니다. 2월 6일에 발견된 가방이 젖어 있던 점도 주목했어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당시 제주에는 2월 2일과 2월 3일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토대로 범행 시점은 2월 2일 이전이다 라고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박 씨를 소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죠.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새롭게 검토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경찰의 두뇌 싸움을 제가 복잡하지 않게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추정한 건 경신 씨가 택시를 타고 어디로 이동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출발지는 그 남자친구 집 근처 용담 이동이고요. 도착지는 자택인 신임리예요. 여기서 제주도 택시기사 18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2%의 기사가 내도동을 지나서 해안도로를 타는 경로로 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사건 당일 새벽 3시부터 1시간 정도 그 가는 길 차량 판독기를 지나간 31대의 차량을 다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가요. 생각해보면 경신 씨가 전화를 끊은 직후 해안도로를 탔다면 집까지 약 15분이 걸리고 3시 23분, 조금 더 늦게 도착했을 거예요. 경신 씨는 술에 취하면 자는 버릇이 있어서 택시에서 잠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범인이 이 틈을 타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게 실패하니까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면 이 과정에는 최소 20분 정도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시신이 있던 농수로에 도착한 건 새벽 3시 43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다음 포인트는 핸드폰입니다. 경신 씨의 핸드폰 신호는 새벽 4시 4분 광령초등학교에서 끊어졌어요. 앞서 말했듯이 여긴 지방도 제1136호선이 지척에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 또한 이곳으로 이동했을 수 있죠? 그래서 경찰이 이 추정을 토대로 새벽 3시 8분부터 새벽 4시 4분까지 이 경로에 있는 모든 CCTV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놀랍게도 이 영상 속에
노란색 캡등을 단 흰색 NF 소나타 택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건 당시 제주에는 흰색 NF 소나타는 총 79대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노란색 캡등을 단 건 단 18대 뿐이었어요. 저 경찰이 앞서 확보한 택시 명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마지막 차량이 수면에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박 씨의 택시였어요. 아니 이렇게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용의선상에 올랐다고요.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신중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과거 2009년에 확보해둔 증거품들을 끄집어냈죠. 경신 씨 옷가지와 박 씨의 옷 차량까지 정밀 분석 들어갑니다. 그러자 정말 많은 미세 증거가 검출되거든요. 먼저 박 씨의 트렁크에서 경신 씨의 무스탕과 비슷한 동물 털이 검출됩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치마와 가방에서 파란색 면섬유가 나와요. 이게 보니까 박 씨의 청바지가 아닌가 추정이 되었죠. 게다가 피해자의 손 곳곳에서 진청색 면섬유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박 씨가 입고 있던 남방과 티셔츠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섬유가 검출되었다는 건 둘이 몸싸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앞서 경찰의 추정과도 일치하고요. 2019년 7월입니다. 마침내 검찰은 박 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세웁니다. 이제 정말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듯해요. 그런데 사건은 대반전을 맞이했죠. 박 씨의 변호인이 이 증거물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반격에 나선 겁니다. 우선 증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CCTV 영상, 차량 번호 판독기, 그리고 미세 섬유들입니다. 먼저 CCTV는 화질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종과 색상을 아주 정확히 식별할 수 없지 않냐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게다가 이제 경찰이 세워둔 이동 경로도 좀 불확실한 가설이었는데 아까 택시기사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사가 해안도로를 이용한다라고 했지만 그 외에 2명은 시내를 관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범인 또한 다른 길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변호사는 검찰이 박 씨를 범인으로 몰려고 비약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다음으로는 차량 번호 판독기 관련인데요. 박 씨가 새벽 3시 무렵 해안도로를 달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피해자를 태우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진 못해요. 더욱이 살인과 연결할 수는 없었고요. 마지막 증거인 미세 섬유. 여기에서 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데 변호인이 뭘 꼬집은 줄 아세요? 증거 수집 과정이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 당시의 경찰은 영장 없이 모텔을 수색했습니다. 여기서 박 씨 청바지를 입수했고요.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 행위예요. 근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청바지뿐 아니라 미세 섬유 관련해서 모두 증거 능력을 상실하고 말아요. 게다가 시신에서 검출된 그 진청색 면섬유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박 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한테 묻었다라고 봤는데 변호사 측은 아니 이 섬유는 겨울철 양말이나 니트 어디서든 사용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어떻게 박 씨 몸에서 묻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반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스탕 털이 트렁크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요. 검찰은 처음에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박 씨와 이제 피해자가 차 안에 있었고 거기서 범행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거다라고 봤는데 아니 그렇다면 시신을 트렁크에 옮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럼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어쨌든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이렇게 힘을 잃으면서 검찰의 패배가 확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검찰이 놓친 2가지 허점을 파고들면서 쐐기를 박아요. 앞서 경신 씨 손바닥에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 씨의 차량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피해자가 실종된 새벽 3시쯤에 용담 이동의 다른 카센터 앞에서 어떤 20대 여성을 태운 택시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경신 씨와 비슷한 단발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목적지까지 경신 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인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기사가 과거 2009년에 제보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 위치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서 무시됐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조차 열어두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박 씨 쪽 변호사는 이 모든 걸 토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결국 그에게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2020년 7월 그리고 2021년 10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저도 거의 다 왔다고 여겼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2009년 그때 경찰이 놓친 작은 규율과 단서들이 유력한 용의자를 풀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 그는 줄곧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럼 정말 이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박 씨가 영리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걸까요? 그러고 보면 마지막 그 재판에서 등장한 새벽 3시 카센터에서 택시를 탔던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이렇듯 사건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못한 의문을 품고 장기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복잡하고 답답한 사건이었는데 유가족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부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3월 21일 아침 10시 공익근무요원이던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이어지는 국도의 제설함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하나하나 살피던 중 끔찍한 발견을 하고 말았죠. 우연히 열어본 한 제설함 안에 젊은 여성의 사체가 있던 겁니다. 서둘러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이 죽은 여성은 며칠 전 실종신고가 접수된 27살의 여성 최 씨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미 4일 전인 3월 17일에 어머니를 통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죠. 우선 사망한 최 씨는 승무원이었습니다. 5일 전이었던 3월 16일 새벽 1시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번화가 일대에서 택시를 탄 게 마지막 행적으로 확인돼요. 이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최 씨는 실종 당시 입고 있던 검정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하이힐을 신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이힐 한쪽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 부검 결과 최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허벅지와 무릎에 납치 과정에서 발생했을 법한 약간의 외상이 보였습니다. 그 외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요. 또 안타깝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강도살인이라고 추정했어요. 근거가 있는데 최 씨가 실종된 그날 새벽 6시 40분 그녀의 신용카드에서 다량의 현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 위치는 신구대학교 인근 ATM 기기였는데 현금 101만 원이 인출되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안산의 한 지하철역 ATM에서 400만 원이 추가 인출됩니다. 그렇게 그녀가 실종된 5일 동안 4번에 걸쳐 총 717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곧바로 경찰은 카드 사용자가 누군지 이 사람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그 결과 안산시에 있는 한 ATM CCTV 화면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한 남자가 포착되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최 씨 카드로 돈을 빼고 있는 장면이었죠. 보니까 추정 신장은 한 175cm 정도?
즉각 경찰은 공개 수배를 펼쳤고 동시에 유사한 강도살인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이 사건 수사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최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택시를 탔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탐문을 통해서 그 택시를 수소문하게 돼요. 그러던 중 한 택시기사로부터 최 씨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분당 정자동에 내려준 것 같은데 라는 제보를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이제 해당 택시의 GPS 기록을 봤죠. 근데 이게 최 씨가 탑승한 시간대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인 제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최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여기에는 사실 새벽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만약에 그녀가 택시에서 제대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납치되었다면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런 장면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유력한 가능성은 한 가지. 최 씨를 마지막으로 태운 그 택시 기사가 용의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그녀는 이 택시로부터 내리지도 못한 걸 텐데요. 경찰은 분당 지역의 택시 기사에 집중했어요. 그 중에서도 동종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렸고요. 특히나 이들 중 사건 당일에 영업을 했던 기사들로 점점점 수사 범위가 좁혀갑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용의선상에 남은 기사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확인한 끝에 한 택시기사가 떠올라요. GPS 기록을 봤죠? 그랬더니 최 씨가 실종된 시간대와 장소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택시를 운전한 기사의 이름은 민병일. 38살의 그는 이미 강도를 포함해 전과 구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걸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죠. 한편 민병일은요,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소처럼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일단 그가 전과 구범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인을 하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점에서 추가로 범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민병일이 이 경찰이 지금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도주할 수도 있잖아요. 신중한 검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바로 경찰을 승객으로 위장하는 거였죠. 3월 28일 오후 4시 경찰은 서현역 인근에서 민병일의 택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에 승객으로 위장한 형사 2명이 탑승하게 돼요. 저 근처 파출소로 좀 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던 민병일이 이 두 승객을 태우고 파출소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덮치면서 긴급 체포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민병일이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수상한 정황은 지금 충분해요. 사망한 최 씨의 마지막 행적과 일치하는 GPS, 그게 사실 이 택시밖에 없었거든요. 분명 최 씨를 태운 건 맞아요. 하지만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흉기 같은 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는 과연 무고한 택시기사였을까요? 민병일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죠. 그가 몰던 택시 조수석에서 하이힐 한쪽이 발견된 겁니다. 죽은 최 씨의 것이었어요. 빼박이죠. 이렇게 민병일의 눈앞에 이 증거를 들이밀자 그는 자포자기한 채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민병일은요, 자기 택시에 최 씨의 하이힐이 남아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만약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민병일이 자백한 사건의 전말. 사건 당일 피해자 최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도중에 최 씨가 그만 택시에 구토를 하고 말아요. 민병일이 아이씨 재수없게 이러면서 최 씨에게 짜증을 냈죠. 근데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 씨가 술 기운이 도니까 잠에 들어버리는데요. 반면 민병일은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는 잠든 최 씨를 보자 범행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한 목적지로 가는 대신 인적이 드문 탄천으로 택시를 몰게 돼요. 얼마 뒤 최 씨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앞에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민병일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최 씨의 카드 빼앗았고 비밀번호까지 얻어냅니다. 근데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최 씨가 지금 자기 얼굴을 봤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자기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민병일은 결국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만 건데요. 이후 그는 최 씨의 시신을 국도에 있는 제설함에 유기했고요. 태연하게 최 씨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마구 인출하기 시작했죠. 근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택시도 계속 운영을 했어요. 아주 뻔뻔한 일상을 이어간 겁니다. 근데 참고로 그 훔친 돈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717만 원. 이걸 가지고 대부분 경마, 유흥비로 썼다고 합니다. 탕진한 거죠. 민병일은요, 그동안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사실상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나마 택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경마로 날리고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민병일에게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젊은 여성은 단순한 손님이 아닌 범행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민병일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갈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항상 내재되어 있던 그 금전적인 욕구가 하필 그날의 상황과 딱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병일은요, 하루하루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유형에 속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날도 처음에는 돈을 뺏을 목적이었겠지만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거겠죠?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때 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 사실 택시를 몰면서 언제든 재범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는 하지만 민병일 전과 많아요. 그리고 충동적인 성향도 짙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겠죠. 2005년 11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현재까지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화가 남아있어요. 이 민병일이 무기징역을 딱 선고받은 그날 과감하게도 탈주를 시도합니다. 이 탈주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일어났는데 재판이 다 끝나고 교도관들이 그를 호송차에 태우기 위해서 포승줄을 묶으려고 다가간 순간 민병일이 교도관 한 명의 눈을 강타해버리고는 넘어뜨립니다. 이후에 마구 달리더니 2m 남짓 되는 검찰청의 그 담장을 뛰어넘어버려요. 당시 수갑 차고 맨발이었고 죄수복 차림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냥 도주해버린 거죠. 그렇게 탈출한 뒤에는 인근에 있는 주택가로 숨어들었어요. 거기서 가정집 베란다에 걸려있던 청색 운동복과 흰색 운동화를 훔쳐가지고 갈아입었고 같은 날 오후 6시 근처 공원에서 쇠톱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로 무려 4시간에 거쳐 수갑을 자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는 과감하게도 지인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내가 지금 도주를 했는데 옷과 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때 다행히도 지인이 범죄자를 돕는 대신 경찰에 신고를 택했습니다. 3일 새벽 1시 민병일은 지인과 약속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엔 이미 잠복 중이던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무모한 탈주극은 11시간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민병일은 왜 탈주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무기징역 받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쳤죠. 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앞뒤 길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서 도주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m 막 담장도 넘어가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누구보다 의욕이 넘치는 것 같죠. 당시 민병일 사건을 수사하던 한 형사님은 그의 정말 안하무인하고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고 말합니다.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탈주까지 시도했고요. 이게 말 그대로 범죄자의 전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승무원을 하던 최 씨,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던 그 평범한 날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피해자 탓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오늘 사건을 통해 제가 느낀 건 누구나 겪을 만한 일상 속에서 우린 언제든 범죄자를 만날 수 있다는 바로 그 공포가 아주 가슴 깊이 저한테 새겨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유가족은요, 민병희를 택시기사로 고용한 그 운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데 운수회사는 3억여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최소한 이 사건에 누군가는 책임을 진 건데요. 사건이 벌어지고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법이 많이 강화돼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죠. 워낙 이 금요사건 파일에서 택시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근데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일각에서는 여전히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밀접하게 마주치게 되는 배달기사, 대리기사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미약하니까요. 물론 이런 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필요하고 또 감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허술한 제도의 틈을 타고 또 다른 민병일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